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에요. 스티븐 킹입니다. 부제목은 스티븐 킹의 창작론으로 되어 있네요. 영어 책 이름은 On Writing이에요. 스티븐 킹 책 뒤편에 나와 있는 소개를 먼저 읽어드리면 너무 진부하려나? 헐리우드 감독과 제작자가 가장 주목하는 소설가, 영화보다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소설을 쓰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죠. 발표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바로 영화화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체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글쓰기,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글쓰기의 핵심과 기법. 창작에 처음 눈을 떴던 어린 시절부터 첫 장편 캐리를 내놓기까지 힘들었던 젊은 시절, 출간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화, 죽음 직전에서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사건 등 독자를 즐겁게 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스티븐 킹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미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초보자들은 이 책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글쓰기의 비밀과 자신감, 독자를 매력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 글쎄요, 그럴까요? 그런가 봐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들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책 가격이 보이는데요. 9,900원입니다.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건 책이 나온 지 매우 오래됐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 중에 죽음 직전에서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사건, 그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글쓰기에 입문하는 과정이라던가 어떤 정말 비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보다 저는 이 부분에 정말 크게 따뜻하고 잔잔한 그런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거든요. 이 한국 제목으로 유혹하는 글쓰기,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고 나서 며칠 안 있다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큰 사고를 겪으세요. 스티븐 킹이. 그래서 이 책이 한동안 중단되죠. 근데 이제 죽을 수술들을 거치고 재활의 과정을 엄청난 재활의 과정을 거치고 그런 이제 재활 과정에 물통에 어느 정도 한 40분 정도 앉아 있을 수 있게, 고통스럽지만 한 40분 정도는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다시 이 책을 마무리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사고가 나는 사고의 경위, 그거를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아주 객관적인 무슨 소설처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참 아주 해학과 유머가 넘치게. 아이고, 그 과정을 말이죠. 그런데 아마 그 과정을
그걸 글로 그렇게 또 제3자의 눈으로 아주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내심으로써 그 일에 대한 원망이라던가 본인 아무런 실수가 한 게 없는데 의도치 않은 그런 차사고로 너무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글쓰기를 통해 아마 그것에 대한 모든 감정들을 다 흘려보내고 씻어버리신 것 같아요. 글쓰기에는 그런 힘이 있나 봅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이 마무리하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 그 사고가 나는 경위, 그 따뜻한 해악이 넘친다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니 좀 많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 유혹하는 글쓰기를 처음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1월이나 12월이었는데 대부분의 책들은 3개월쯤이면 초고를 완성할 수 있지만 이번 책은 18개월을 넘긴 뒤에도 절반밖에 쓰지 못한 상태였다. 그것은 1998년 2월이나 3월경 어떻게 이어나가야 좋을지 몰라서 아니 계속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한동안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소설을 쓰는 일은 거의 언제나 즐거운 작업이지만 비소설은 낱말 하나하나가 일종의 고문이었다. 책을 쓰다가 미완성 상태로 치워둔 것은 미래의 묵시록 이후 처음이었는데 이 책의 경우에는 책상 서랍 속에서 썩어야 했던 기간이 더욱 길었다. 1999년 6월에 나는 이 빌어먹을 글쓰기 책을 마저 쓰면서 여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리브너 출판사의 수잔 몰도와 낸 그레이엄에게 원고를 넘겨 과연 쓸만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할 계획이었다. 나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면서 원고를 다시 읽어보았고 그런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것이다. 원고를 완성할 방법도 뚜렷이 눈에 보였다. 이때까지 끝마친 내용은 내 인생에서 나를 지금의 이런 작가로 만들어진 사건이나 사정들을 밝힌 회고록, 어쩌면 이력서와 같은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을 적어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한 부분, 책 속에서는 연장통이라는 섹션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설명한 부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책의 핵심에 해당하는 창작론이었는데 여기서 나는 각종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자주 받던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싶었다. 아울러 내가 받고 싶은 질문, 즉 문장에 관한 질문들에도 답변할 생각이었다. 6월 17일 밤,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브라이언 스미스와 그리고 로트바일러 블릿과 짧은 만남을 갖게 된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는 채 나는 우리 집 식탁에 앉아서 내가 답변하고 싶은 모든 질문과 더불어 내 답변의 요점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그 48시간 이내에 브라이언 스미스와의 그 만남, 그 짧은 만남이 그 교통사고예요. 산책을 나갔다가 뒷자리에 태웠던 그 강아지들이 앞으로 넘어오고 막 이러면서 정신 없어가지고 그 산길
뭐 하이킹하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외길에서 이 브라이언 스미스가 스티븐 킹을 들이받은 거죠.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뭐 다리도 다 돌아가고 목도 돌아가고 그런 엄청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쓰다 말고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일에는 이 창작론의 도입부 4쪽 분량을 썼다. 7월 말에도 원고는 여전히 그 자리였는데 그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적어도 노력은 해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일을 다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고통이 심한 데다 오른쪽 무릎은 도저히 구부릴 수가 없었고 여전히 보행 보조기 신세를 져야 했다. 책상 앞은 고사하고 휠체어에도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골반이 박살난 터라 40분만 앉아있으면 숙제의 고문이었고 1시간 15분쯤 지나면 아예 앉아있는 것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글 자체도 전보다 훨씬 더 쓰기 힘들었다. 지금 당장 나의 최대 관심사는 페르코세트, 해열 진통제의 일종입니다. 이 페르코세트를 복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문제가 이 당시 스티븐 킹의 최대 관심사인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걸 복용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문제인데 어떻게 대화에 대하여, 소설 속 등장인물에 대하여, 그리고 저작권 대리인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시시콜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때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고비에 이르렀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에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창작이었다. 적어도 한동안은 나 자신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에도 도움이 될지 몰랐다. 이때 나는 육체적으로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그 고통의 수준을 감안하면 창작으로 극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단호하고 끈질긴 이 목소리는 체인버스 브라더스의 노래 가사를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네. 그 목소리를 거역할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을 불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통의 수준을 감안하면 창작으로 극복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어처구니 없는 거였는데 그때 이 스티븐 킹의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이 문장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수는 있었지만 그 말을 불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네, 결국 마지막 판단을 내린 사람은 내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흔히 그랬듯이 내가 아니라 태비였다. 태비는 스티븐 킹의 와이프예요. 그녀도 역시 소설가인데 내 와이프입니다. 나도 가끔은 그녀에게 그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혜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거뜬히 판가름을 내준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가 너무 무리한다고 늘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젠 좀 쉬엄쉬엄 해도 되잖아요. 그 망할 놈의 대작
또 잠깐 내려놔요. 스티브, 좀 쉬라고요. 이렇게 늘 스티븐 킹의 그 너무 무리함,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은 그녀 태비입니다. 어쨌든 그녀가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7월 아침 아내에게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늘 그런 그녀의 설교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어디서 일하고 싶으냐고 묻는 것이다. 나는 모르겠다고. 그 문제는 미처 생각도 못했다고 대답했다. 태비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뒷문 현관 식료품실 앞에 책상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플러그 꽂을 자리는 넉넉하니까 컴퓨터랑 작은 프린터랑 선풍기까지 쓸 수 있어요. 선풍기는 필수였다. 그의 여름은 끔찍하게 무더웠고 내가 일을 재개하던 그날도 바깥 기온이 35도였다. 뒷문 현관 안으로 들어와도 별로 나을 게 없었다. 태비가 2시간 만에 준비를 끝마쳤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에는 나의 휠체어를 밀면서 부엌을 지나고 새로 설치한 휠체어 경사로를 내려가 뒷문 현관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녀가 나를 위해 마련해준 작고 아늑한 둥지가 있었다. 랩톱 컴퓨터와 프린터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었고 그 밖에 탁상 램프, 원고, 그 위에는 전달에 썼던 메모지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필기구, 참고서적 등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한 구석에는 그녀가 그의 초여름에 찍었던 우리 막내 아들의 사진을 넣은 액자도 있었다. 태비가 물었다. 이만하면 괜찮아요? 아주 근사해. 나는 태비를 꼭 껴안았다. 정말 근사했다. 그녀도 그랬다. 메인주 올드타운 출신이고 처녀 때의 이름이 태비사 스프루스였던 그녀는 내가 과로할 때마다 금방 눈치채지만 또 가끔은 일이 나를 구해줄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녀는 나를 책상 앞에 데려다 놓고 내 관자놀이에 입을 맞춘 후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내 자리를 비켜주었다. 알고 보니 할 말은 꽤 많이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직관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끝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나는 꼬박 1시간 40분 동안 글을 썼다. 스미스의 승합차에 바친 이후부터 그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어 보기는 처음이었다. 작업이 끝났을 때 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으며 너무 지쳐서 휠체어에 똑바로 앉아 있을 기력조차 없었다. 골반의 통증은 숫제 재앙에 가까웠다. 그리고 처음 500개쯤의 단어를 쓰는 동안은 유별나게 힘이 들었다. 마치 난생 처음으로 글을 써보는 것 같았다. 예전에 갖고 있던 글쓰기 요령도 내 머릿속에서 몽땅 사라진 듯했다. 나는 마치 시냇물 속에 비뚤비뚤 놓여있는 그 미끄러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힘없는 노인처럼 낱말 하나하나를 어렵사리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날은 영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오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계속하다 보면 곧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버텨낼 뿐이었다. 오기와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뿐이었다. 태비가 콜라를 가져다 주었는데 시원하고 달콤하고 기막히게 맛있었다. 그것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는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캐리와 세일럼스롯을 쓴 것은
스티븐 킹의 초기 작품이에요. 예. 임대 트레일러의 세탁실 안에서였다. 그런데 밴거에 있는 우리 집 현관을 둘러보자니 내가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지금은 그 초기 작품을 쓰는 때가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된 거의 뭐 말년에 가까운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때 그가 그 대단한 그 교통사고를 입고 수술을 한 직후인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책을 쓰려고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제 내가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다시 온 듯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그날 오후에는 특별히 기적적인 진전은 없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모든 노력에 수반되는 평범한 기적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 문장도 너무 좋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모든 노력에 수반되는 평범한 기적이 있었을 따름이다. 그의 창작론, 철학, 인생론, 인생관, 그의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하루키와도 비슷하죠. 날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써내는 그런 거예요. 작가라는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만 얼마쯤 뒤에는 낱말들이 더 빨리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빨라졌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무려 1시간 40분 동안은 이 환자가 앉아서 글을 쓰신 거죠. 골반은 여전히 아팠고 등허리와 다리도 쿡쿡 쑤셨지만 이런 통증도 조금은 멀게 느껴졌다. 고통을 이겨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신나거나 흥겨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은 아니었지만 성취감만으로도 충분히 흐뭇했다. 어쨌든 시작은 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직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다. 그 순간만 넘기면 모든 것이 차츰 나아진다. 네, 이 부분의 제목이 잠시만요. 왜 인생론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파트의 타이틀이 인생론이에요. 후기를 대신하여 라는 부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챕터고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 경우에도 사정이 점점 좋아졌다. 물론 현관에서 땀에 젖은 오후를 보냈던 그날 이후 첫날,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첫날 이후 다리 수술을 2번 더 받았고 심각한 염증이 생겨 한 차례 고생했고 대충 하루에 100알쯤 되는 약을 삼켜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 고정기도 떼어냈고 글도 계속 쓰고 있다. 어떤 날은 글쓰기가 꽤 힘겹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다리가 나아가고 정신이 예전 상태로 돌아오면서 이런 날들이 많아지는데 행복감이 밀려오고 어울리는 낱말들을 찾아내어 배열하는 즐거움도 다시 느껴진다. 이 느낌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비슷하다. 아직은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아직도 그러다가 문득 공중으로 떠올라 푹신하고 신비로운 허공을 밟으며 세상을 굽어본다. 나는 행복해진다. 바로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기운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해내던 일의 절반도 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아직 기운이 별로 없지만 이 책을 끝낼 만한 힘은 있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글쓰기가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데이비드 브라운 박사의 솜씨와 사랑이 담긴 아내 태비의 보살핌 덕분이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건 그런 의사와 아내의 보살핌 덕분이었으나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를 도와주는 건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내 삶을 더 밝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글쓰기의 목적은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데이트 상대를 구하거나 잠자리 파트너를 만나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글쓰기란 작품을 읽는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 네, 이 아울러 작가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죠.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 이 책의 일부분은 어쩌면 너무 많은 부분이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글쓰기의 목적이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 그런 과정을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나머지는 이 부분이 가장 쓸모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 허가증이랄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여러분도 해야 한다는, 그리고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해내게 될 것이라는 나의 장담이다. 글쓰기는 마술과 같다. 창조적인 예술이 모두 그렇듯이 생명수와도 같다. 이 물은 공짜다. 그러니 마음껏 마셔도 좋다. 부디 실컷 마시고 허전한 그대의 허전한 속을 채우시기를. 네, 이렇게 그의 인생론 후기를 제시나요? 그의 인생론을 이렇게 맺고 계시는데요. 스티븐 킹의 소설 어마어마하죠. 그냥 재미가 흥미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또 밑도 있고 따뜻하고 그래요. 이 위대한 작가 이 위대한 작가에게 글쓰기란 무엇이었나 살펴봤어요. 그분이 글쓰기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 그를 행복해지게 만들어준 것, 시라는 거죠. 이 독자들을 생각하며 독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 책을 쓰지만 결국 가장 큰 수혜자는 자신 스스로였다는, 작가 본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본인을 지탱시켜줬고, 그리고 죽음과 대면한 그런 큰 교통사고 앞에서도 그를 다시 일으켜준 게 글쓰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스티븐 킹과 같은 위대한 작가, 소설가가
이런 엄청난 작가가 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뭐 그렇겠죠. 모두가 작가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야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그 좋아하는 것을 이 수행하는 과정은 굉장한 고통을 필요할 수도 있죠. 엄청난 그런 수련의 과정. 그런 건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일에 몰입하는 것, 지속하는 것, 그런 이 책에 스티븐 킹이 표현한 대로라고 하면 모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면서 그 본인이 좋아하는 그 업을 지속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스티븐 킹의 인생론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매우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난 그런 예술 활동, 그런 예술가의 길을 가기는 요원할 그런 주제지만, 그렇지만 그 행복해지는 길, 그것은 그런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또 본인이 잘 몰랐지만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이제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좋아하나? 나는 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끔은 착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이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들기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고 일어서서 어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법이 아닌가 싶고요. 어쩌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사람들이 엄한 데서, 저 멀리 있는 데서 행복을 찾지만 그런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난 지금 참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숙제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뭐 아이를 키워야 하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생계에 매달려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불행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행복은 그런 멀리서 찾거나 구하는 게 아니라 근처 내 주변 내가 있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뭐 깨닫게 됐죠. 여러 책들이나 강연들을 들으면서 그런 거였구나, 발견하는 거였구나, 그렇다는 깨달음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도 이 스티븐 킹의 인생론하고도 잘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낙관적인 그런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들을 위한 또 이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교부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내 책이니까, 스티븐 킹의 책이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허가증이라 부를 만한 그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해야 한다는, 또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해내게 될 것이라는 그의 장담, 경험담을 우리에게 허가증이라는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작가니까,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작가니까 글쓰기에 대한 허가증을 주신 것 같은데, 글쓰기에 대한 허가증, 또 나아가 예술에 대한 그런 문학 작품, 문학 활동에 대한, 저작 활동에 대한 허가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론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인생의 행복에 대한 허가증이라고까지 우리 다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무엇이 됐던,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무릅쓰고 시작할 용기를 내었다면, 그러기만 한다면 해내게 될 것이다. 인생은 그런 마술이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은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공짜다. 그리고 그 용기를 얼만큼 마시던 다 공짜다. 그러니까 실컷 마셔라. 그리고 너의 허전한 속을 채워서 용맹정진하라.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허기지시다면, 행복이 허기지시다면,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마음먹기, 그런 작은 용기, 그것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이 유혹하는 글쓰기가 책장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 한번 읽어줘, 이러는 것 같아서 오늘 꺼내 들었는데, 역시 다시 봐도 이게 도대체 제가 언제 읽은 책인지 모르겠으나 그때 쳐주었던 그 밑줄, 험하게 밑줄을 쳐놨네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다시 읽어도 따뜻하고 감동적입니다. 오늘 새벽인데 비가 내리네요. 아직 그 코로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와중에라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이 행복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실행이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미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